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명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방문했다. 할머니는 산속 작은 집에 홀로 살고 계셨는데 주변은 숲으로 우거져 있어 낮에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미영은 어릴 때부터 이곳에 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할머니의 손맛과 따뜻한 환대 때문에 매년 찾아오곤 했다. 도착한 첫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할머니는 오래된 촛불을 켠 채 미영에게 이 마을에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해 주셨다. 바로 달걀 귀신에 관한 이야기였다. 옛날 이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다.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가도 새벽이 되면 슬쩍 사라지곤 했지.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달걀 귀신에게 홀려 산속 깊이 끌려갔다고 믿었단다. 미영은 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런 게 있어, 할머니?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다.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을 당할 뻔했어. 호기심 가득한 미영은 그 이야기에 몰두하게 되었고 할머니가 겪으신 일을 자세히 듣기로 했다. 그건 내가 결혼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야. 할머니는 옛 생각을 떠올리며 말했다. 떠들썩한 축제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피곤하게 잠이 들었는데 난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더구나. 그래서 가까운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이상한 웃음소리를 들었어. 나도 모르게 그 웃음소리를 쫓아 숲속 깊이 들어가게 되었지. 미영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 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참으로 기묘한 장면이 펼쳐졌더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하얀 옷을 입은 여인들이 둥글게 모여서서는 얼굴에 달걀처럼 하얗고 둥근 마스크를 쓴 채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단다. 할머니는 그때의 공포를 잊지 못한 듯 몸을 떨었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여인 중 하나가 다가와 내 손을 잡는데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서 숨이 막히더구나. 미영은 소름이 돋아 팔을 문지르며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그러고는 어떻게 됐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는 따라와 버리니 마스크를 벗겨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녀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있는 힘을 다해 손을 잡아 달걀 모양의 마스크를 확 벗기면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아무것도 없더구나. 얼굴이 사라져서 공허한 그 안쪽에서는 새빨간 눈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어. 할머니는 그때 정신을 잃기 직전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을 구해준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후로 그 산길 근처의 나무도 접근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영은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하고 이불을 꽂고 안고 누워있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소리와 함께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불안한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들과 마주쳤다. 손에 잡힐 듯한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할머니가 다시 들어왔을 때에야 겨우 안도해 숨을 내쉬며 잠들 수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미영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쉽게 믿지 못했지만 매년 여름 할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 산길을 피해가곤 했다고 한다. 그리고 미영은 그걸 마을 전설로만 남겨두려 노력했다. 하지만 늘 남는 그 한 까닭의 두려움은 떨쳐낼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볼게. 이 이야기는 잔산 터널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몇 년 전 나와 내 친구들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여름방학을 즐기기 위해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우린 부산의 여러 관광지를 돌며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부산의 한 외곽에 위치한 잔산 터널에 방문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곳은 평소의 괴담으로 유명한 터널이었다. 그곳에서는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는 소문이 있었다. 우리는 단순한 괴담이라며 별다른 걱정 없이 밤늦게 차를 몰고 터널로 향했다. 터널에 도착하니 주변은 이미 어두컴컴했고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어 오히려 더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차를 몰고 터널 안으로 들어간 순간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그때부터 친구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터널 안을 달리는 중 갑자기 라디오에서 잡음이 심해졌고 동시에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다. 놀란 우리는 잠시 차를 세우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엔진을 끄고 라디오를 다시 켰지만 여전히 끼익거리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간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백미러에 무언가 스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깜짝 놀란 나는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다. 친구들은 왜 그러냐며 물어봤지만 나는 방금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분명히 차 뒤편으로 머리가 긴 여인이 서 있었다. 그러나 차를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출발하려던 차에 차창 밖으로 무언가 툭툭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창문을 내리자 차 주변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그 속에서 흐릿한 윤곽이 보였다. 바로 그 순간 친구들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우리에게 차를 빨리 몰라고 외쳤다. 우리는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속력을 냈다.
터널을 빠져나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에서 차를 멈췄다. 다들 겁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방금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고 또 누구도 믿기지 않았다. 우리는 공포감을 떨쳐내기 위해 차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진정하려고 했었다. 그때까지도 심장이 마구 뛰었다. 다음 날 우리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의 일을 인터넷에 글로 남겼다. 예상외로 많은 반응이 있었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그때 알았다. 장산 터널의 여인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실제로 목격되고 있는 심령 현상이라는 것을.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터널과 같은 곳은 다시는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가끔 내가 겪은 공포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터널에서 겪었던 오싹한 그 순간들을 되짚어보곤 한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그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면 나는 소름이 끼친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경험했을 법한 인터넷 괴담 중 하나다. 실제인지 허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밤 대학생인 지수는 자취방에서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더위를 식혀주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의 자취방은 오래된 빌라의 4층에 위치해 있었고 건물은 허름하며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나곤 했다. 지수는 서늘한 밤 공기를 맡으며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고 조용한 거리엔 인적이 드물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건너편 낡은 아파트의 5층 창문에 머물렀다. 문득 그 창문에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지만 그림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뭔가 잘못 봤나?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자꾸만 그 창문이 떠올랐다. 과제를 마치고 잠에 들었지만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자주 깼다. 그중 한 번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그 5층 창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방엔 누군가의 형체가 무릎을 꿇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고개를 천천히 돌리는 형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형체가 지수 자신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지수는 찝찝한 기분을 떨치고자 친구인 나영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나영은 지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혹시 그 아파트 낡은 5층 예전에 누가 살다가 실종됐다는 소문 있는 곳 아니야? 지수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녀는 나영에게 추가로 물어봤다. 나영은 인터넷에서 읽은 도시 괴담이라며 그 아파트에서 살던 남자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고 그의 방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진동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그 이후로 그 방은 비어있다는 이야기였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밤이 되자 다시 그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그 창문을 확인하게 되었다. 밤마다 창문 너머에 나타나는 그림자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용기를 내어 그 아파트를 직접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손전등을 챙기고 후드티를 입은 지수는 건너편 아파트로 갔다. 건물 내부는 어두컴컴하고 오래된 벽지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풍겼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려 했던 5층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긴장감에 손이 떨렸지만 궁금증에 이끌려 결국 5층 복도 끝에 다다랐다. 그녀는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다. 손전등으로 방 번호를 확인해보니 꿈에서 본 것과 같은 곳임을 깨달았다.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문은 잠겨있는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약간의 힘을 주자 스르륵 열렸다. 방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어두웠고 차가웠다. 지수는 손전등을 켜서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방 한 구석에는 오래된 가구가 남아있었고 벽면에는 누군가의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있었다. 사진 속 사람은 지수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일상적인 모습들이 담겨있었다. 그 순간 지수는 사진 속 인물이 실종된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놀랐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방 가운데 놓인 녹슨 거울이었다. 거울 속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곳에 낯설지만 익숙한 모습이 비쳤다. 지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닌 무릎을 꿇고 웅크린 채로 손짓하고 있는 시꺼먼 형체가 있었다. 그녀가 손전등을 높이자 형체는 갑작스럽게 일어서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정작 거울 저편에서 빠져나오려는 형체와 맞닥뜨렸다. 지수는 공포에 사로잡혀 문을 박차고 도망쳤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형체의 모습이 생생히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지수는 그 방 근처에 가지 않았고 창문 쪽을 보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언제나 느낄 수 있었다. 그 형체가 여전히 그녀를 보고 있으며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일상을 짓눌렀다. 시간이 흘러 지수는 그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로 간직했지만 가끔씩 창문 너머로 스치는 그림자를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었다. 혹시 그날 그 형체가 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후로 지수는 다시는 혼자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녀는 그날 밤의 기억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다.